그러니까 지금은 신냉전 아니에요. 뭐냐, 느슨한 진영. 이 안에서 뭐 각자 도생. 북러 밀착했는데 큰 재미 못 봐. 북중 관계 악화로 재미 못 봤어. 경제 최악이야. 중동의 친북 라인들 모두 다 흔들리는 세상이야. 김정은이 지금 편하겠어요?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지금 민주주의 제일 위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제일 흔들리잖아요. 지금 트럼피즘은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김정은의 하차는 제일 부실하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때 신의 한 수인 줄 알았죠. 김정은은. 그러면 러시아가 석유, 밀가루, 비료, 북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에 세계적인 수출국이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소련 시절에서 받은 아직도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기술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북한이. 왜냐? 아직도 러우 전쟁 인민군 파병한 거 공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지난해 이 위즈덤 우리 녹화하는 날이 4월 24일이죠. 이 시기에 북한 1달러당 북한 원화가 8,500원대였거든요. 네. 6,700원 정도. 근데 지금 2025년 4월 중순 현재 23,000원, 4,000원이에요. 3배가 오른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은 4,500원이에요. 1달러당. 1달러당 4,500원이면 경제 폭망한 거죠.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어요. 제 기억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북러 밀착이 북한 경제에는 도움을 못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북러 밀착을 했는데 그러면 북러 밀착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중국이거든요. 왜 뭐 북중러 그러죠? 북중러 안 돼요. 왜냐하면 셋 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2024년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에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걸 체결해요. 말이 길죠. 동맹은 전쟁을 같이 하는 게 동맹이고 전쟁을 하는 상대는 적이죠. 요 사이가 일반 국가의 관계거든요. 여기에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동반적 관계 제일 낮은, 두 번째가 전략적 동반적 관계, 제일 높은 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적 관계. 이걸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게 요 제4조가 사실상 군사동맹 조약이에요. 왜냐?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보낸 거잖아요. 거꾸로 북한이 위험해지면 러시아군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 이거 이전에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건 동맹 조약이에요. 이름이. 여기에 하면 중국군이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들어오잖아요. 러시아군도 들어오잖아요. 중국이 왜 기분 나쁘냐? 원래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 길이가 20km도 안 돼요. 요게 중국을 동해로 나오는 걸 막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해서. 그럼 원래 중국은 동해로 못 나왔냐? 나올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1860년까지. 청나라 때 2차 아편전쟁을 끝나면서 이 중재를 러시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편전쟁 결과로 영국은 뭘 가져가요? 홍콩반도, 구룡반도. 나중에 반납했죠. 왜냐? 임기가 있었거든. 그 점령하는 시기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때 청나라 땅이었던 연해주 있죠. 이게 원래 그때 청나라 땅이었어요. 굉장히 커요. 이걸 러시아가 가져가요. 대가로. 중재했다고. 뺏어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별거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방대한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지금 막힌 거잖아요. 동북 삼성이 지금 제일 가난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물류망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국 생각은 뭐겠어요? 러시아 거 못 뺐잖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은 유사시에 점령한다. 유사시에 친중 국가를 위성 국가를 만든다. 그럼 동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속셈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막은 거잖아요. 지금. 유사시 들어가면은 그럼 러시아는 왜 들어오느냐?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그리고 연해주는 원래 중국 땅이었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발해 땅 우리 거였죠. 고구려 땅.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나오는 거 막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최악으로 갔어요. 2018년 3월에 정은이가 처음으로 딸애네 가거든요. 시진핑 만나러. 그 둘이 방추이섬이라고 딸아내 그 해변에서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까지 했거든요. 그 작년에 승질나서 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또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랬더니 북한은 또 승질나서 어떻게 했느냐. 올해 1월 달에 시진핑이 보낸 친서를 1면도 아닌 3면에 실어요.
푸틴 건 일면에 싫고. 그리고 3면도 어디에 싫으냐? 콩고하고 쿠바 그 다음에 싫어요. 시진핑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재미 못 봤어. 중국과는 코피터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왜냐? 북중은 항상 그랬거든. 애증 관계였거든. 그러면 이제 왜 김정은이 또 하체가 후달리느냐? 트럼프의 중동 정책 때문이에요. 이미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고 북한은 친했거든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시리아에 있던 북한 대사관하고 직원들이 러시아 비행기 타고 도망 나와요. 급하게. 그러니까 시리아의 축이 무너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이에요. 이게 친북이거든요. 이란하고 북한, 이란하고 시리아, 이란하고 하마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사드 정권 무너졌죠? 그랬더니 시리아 정권, 신임 정권이 바로 한국하고 수교했잖아요. 미우니까 북한이. 그다음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 괴멸되고 있죠? 그다음에 후티, 미국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란은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핵 협상 안 하면 폭격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안보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냐?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기 종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푸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끝나는 거고 누구 이 말을 들었을 때 빨리 끝나느냐 이거지 푸틴 좋아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러우도 양쪽 다 지쳤으니까 끝내고 싶어요. 휴전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중동은 뭐냐? 이런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뭐냐? 친이스라엘 일방적인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를 뭐 휴양지로 만든다는 이런 소리가 그러잖아요.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때리는 거 인정해 주잖아요. 알았어 봐줄게. 무자비하죠. 이스라엘 나쁘죠. 어떻게 민간인들 있는데 거기 수만 명을 학살해요 지금. 아무리 자기들 이거 안 보내지만 그 무기는 하고 있어요. 무기도 계속 대줘요. 그다음 후티는요. 직접 때리잖아요. 직접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후티가 트럼프의 정책의 근본적인 암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러 밀착했는데 큰 재미 못 봐. 북중 관계 악화로 좀 개선 조짐이 있지만은 재미 못 봤어. 경제 최악이야. 중동에 어떻게 돼요? 중동의 친북 라인들 모두 다 흔들리는 세상이야. 그 김정은이 지금 편하겠어요?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올 게 온 거죠. 그러니까 미중 충돌은 안보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의 결과다. 원인이자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뭐 안미 경중 그러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맹인데 미국이 좋든 싫든 그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는 나쁘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런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볼 때는 미국이 좋든 싫든 건 현실이에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냉전의 추억은 잊어라. 냉전기 때 동맹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은 계약결혼 같은 거거든요. 계약기간 중에는 너무 사랑하죠. 근데 계약이 끝나면 결혼 관계도 끝나는 거죠. 근데 냉전기 때는 계약기간 중이었어요. 지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냉전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지금 신냉전 그러죠. 저는 그 단어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 냉전 때는 일단 공급망이 두 개였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는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그러니까 각자 따로 먹고 살았어요. 둘끼리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둘 사이는 지들끼리 먹고 살았다. 사회주의 공급망이 깨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경제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 유지하니까 아직도. 그런데 지금은 공급망이 몇 개예요. 미국도 글로벌 공급망,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 러시아도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중국이 공산주의에만 물건 파나요? 전 세계 팔죠. 러시아가 석유, 뭐 중국에만 팔아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팔아야 되거든요. 공급망이 하나인데 어떻게 친냉전으로 갈라집니까? 쪼갤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인 세멘트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자꾸 무슨 뭐 공산주의 위협 그러는데 아니 지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그걸 왜 신봉을 해요? 제정신이 망한 체제를 왜 거기에 미련을 갖습니까? 전 세계 유럽의 좌파 정당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꿈이 그 망한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분배 쪽을 좀 더 강화하자는 거지. 그럼 지금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국가가 어디 정도예요? 북한, 베트남, 중국, 뭐 쿠바 이 정도예요. 이게 진영이에요? 또 하나 착각을 하는데
자꾸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 공산당이 있어요. 두가노프라고. 지지율도 몇 프로도 없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벌인 푸틴의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하면 푸틴한테 맞아 죽어요. 푸틴은 이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독재지. 뭐 공산주의 뭐 어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 바이든은 민주주의 이랬거든요. 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 제일 위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제일 흔들리잖아요. 지금 무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진영을 지금 튼튼하게 지금 묶을 수가 있어요? 당장 한일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맨날 독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과거사에. 근데 무슨 민주주의 진영이 있어요? 냉정기는 아니죠. 냉정기 때는 안 뭉치면 죽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냉전 아니에요. 뭐냐? 느슨한 진영. 이 안에서 뭐? 각자 도생. 그러니까 지금 동맹관계는 변했어요. 바이든이 그러면 뭐 동맹을 존중했잖아요.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뭐냐?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로 와. 같이 스크럼 짜서 같이 하자. 이게 바이든의 동맹 중시였던 거예요. 동맹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너네도 역할 좀 해. 이거였던 거예요. 나 혼자 중국 잡는 거 힘들어. 똑같이 미국의 딜레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어요.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트럼피즘은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전 미래는 없다고 봐요. 왜냐? 중국의 경제는 이제 중진국의 함정 12,000불에서 멈추는. 우리는 3만 달러에서 휘청이고 있죠. 중국은 10,000달러에서 이미 휘청인다. 중국을 대체할 수 어디 있어요? 베트남, 심지어 방글라데시, 심지어 인도까지 중국의 저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다음 세계 원천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계예요. 기술적 한계예요. 딥시크 이런 거 부분적인 거예요. 빅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중국과 미국과 자본주의와 이 차이인 거지. 뭐 로봇에서 앞서간다. 몇 개의 분야를 할 수 있겠죠. 균형이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중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의 부대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민주주의 진영의 그 맏형을 했던 건 뭐냐? 민주주의, 인권, 보편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웠거든요. 항상 자유 그런 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돼요? 독재, 종교도 탄압, 그 다음에 자유의 탄압, 홍콩도 중국화. 이게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옷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중국 옷 쓰고 중국 물건 쓰는데 중국은 안 좋아해요. 그렇게 중국 때문에 풍요로운 소비를 하지만 중국은 안 좋아해요. 왜냐?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소프트 파워가 없거든요. 수천 년간 중국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문화적인 힘이었거든요.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런데 중국을 좋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너네 민주주의 왜 안 해? 그러면 뭐라죠? 항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아니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특색의 한복이야.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복 좋아해요? 아닌 거죠. 그걸 보편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문을 해가 아니라 해 되기도 전에 저물고 있다. 미국은 저문을 해다. 이게 바로 이 미중 경쟁에 이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조금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 상당히 높은 기술력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국이 매력적인 게 왜 매력적인지 알아요? 한국은 전반적인 산업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울산에 가면은 화학, 포항에 제철소, 경상남도, 전라도에 거기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 경공업 단지들 이런 이게 몰려 있잖아요. 이게 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삼성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세계를 넘보는 기업이 있을 줄 알았어요? 현대 자동차. 자,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요. 두 번째 한류 세계적이잖아요. 이거 오래 가요. 자, 경제력, 문화력. 세 번째 동의 안 하실지 분도 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힘.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홍역을 치렀는데 평온하잖아요. 이런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시는데 아니에요. I love Korea 하세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 경제, 문화, 민주주의 힘이 있어요. 네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찬스가 있어요. 야, 우리 뭐 힘들고 뭐 이미 딴 나라고 뭐 저런 뭐 통일 왜 하니 어쩌니. 독일이 90년 통일이 됐거든요.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다들 통일 후회하고 그랬어요. 끝없는 돈 들어가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세계 3위 경제력이 어디죠? 독일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지도력이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그 홍역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독일의 위상이 생긴 거잖아요. 대구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철원 연천 가는데 그 짧은 거리 가는데 1시간 반 더 걸려요.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풍경이. 남쪽하고 확 다르죠. 분당 지나서 남쪽으로 갈 때랑 이쪽 포천 연천 지나가 보세요. 풍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꿈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꿈의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까요? OECD 최고의 자살률, OECD 최고의 이혼율, 출생률 최저, 노인 청년 우울증 최고. 이 꿈의 나라가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픈 새드 석세스죠?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 그 다음에 분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리안 톨레랑스. 차이가 있으면 그래 이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건 적. 빨갱이 파랭이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으니까 차이는 곧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스프링이 태어날 때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펴지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선택이 아니고 분단은 치료해야 될 병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거쳐서 스페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웅대한 꿈을 못 꾸잖아요. 지금 물류방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바다로 가잖아요. 대륙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스페인 유럽까지 다 가요. 철도의 나라잖아요. 철도로 가면 2주일이면 가요. 부산에서. 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후티 무서워서 돌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배로 가면 항상 적도를 통과해요. 적도. 최악의 조건이에요. 고온, 염도, 습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은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근데 기차로 가면은요. 관계없잖아요.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뭐 기차는 얼마 안 되고 배는 수십만 톤인데 배로만 의존하는 거랑 육로를 같이 가지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정말로 고구려인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현실을 안주하면서 우리가 왜 이혼 많이 하지? 우리가 왜 싸우지? 애는 왜 안 나지? 거긴 분단이라는 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그걸 설득을 못했어요. 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우리는 잘 해왔다. 성공 모델이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거래증심적 동맹관에 그다음에 흔들리는 세계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간다면 이 위기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판단이니까 그 현명 해안을 가지시고 골라서 들으시고요.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을 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 분단 이후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적이고요. 경제적인 힘을 보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고 문화적인 힘을 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통일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회, 우리 병을 고치는 그런 계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독일도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됐거든요. 제 당대에 안 된다 하더라도 끝없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